찬란한 역사와 전설적인 신화를 자랑하는 국가 그리스가 망한 이유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유럽에서 찬란하게 꽃피웠던 그리스가 망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만화를 다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우스와 헤라, 포세이돈 등 다양한 올림포스의 신들이 등장해 신이 된 과정과 그리스 로마의 역사를 재미있게 풀어 설명해주는 만화책이죠. 만화에 빗대 표현하기엔 뭐하지만 실제로도 그리스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으며 신화 역시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합니다. 거기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지금까지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위인들도 전부 그리스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의 문화는 굉장히 눈부셨는데요. 하지만 현재 그리스의 모습을 살펴보면 찬란했던 과거 모습은 어디 갔는지 안쓰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십수년 전에는 나라가 망해 없어질 위기까지 겪게 되죠. 도대체 그리스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그리스는 먼 과거뿐만 아니라 비교적 현대까지도 굉장히 잘 살던 국가였습니다. 2차 대전 이후 1970년대의 그리스는 연평균 성장률 7%라는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었는데 이 수치는 유럽연합 국가 대부분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당시 그리스의 주력은 제조업이었는데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리스는 해운산업이 크게 발전하며 큰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발전된 경제와 별개로 지도층의 부정부패 그리고 국민 간 빈부격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국가 이곳저곳에선 많은 시위도 일어나고 심지어 쿠데타까지 발생하게 되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1981년 그리스의 권력을 잡은 쪽은 사회당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리스의 정치를 살펴보면 그리스에는 두 개의 정당이 있는데요. 자유주의 보수정당인 신민주주의당과 사회주의 정당인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이 양당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권한 쪽은 사회당이죠. 사회당은 집권 이후 혼란스러운 그리스를 안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최저임금도 인상하고 부실해진 기업들을 국유화했으며 또 공무원을 대거 선발하는 등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며 국민들에게도 많은 지지를 받게 됩니다. 또 그리스를 제조업 중심에서 농업 중심으로 점차 변화시키는데요. 아니 산업이 한창 발전하던 20세기 후반에 무슨 농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 그리스의 제조업은 침체기에 들어섰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진로도 가격으로도 경쟁이 되지 않는 어중간한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었죠. 따라서 사회당은 살리지도 못할 제조업 따위 버리고 우리는 포도나 올리브를 키워서 팔자며 국가적으로 농업을 점점 키워나갑니다. 이렇게만 보면 사회당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런 정책을 시행한 이후 그리스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조업을 버리고 농업을 택한 데다 수많은 기업을 국유화해버리니 그리스 기업들은 경쟁력을 점차 잃어갔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해볼까요? 연료탱크에 구멍이 뚫려 기름이 줄줄 새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엑셀을 밟으며 엔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동차의 운명은 얼마 가지 못해 길 한복판에서 퍼지는 것이겠죠.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려면 국고가 여유로워야 하는데요.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면 국가는 이 돈으로 국민들에게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하죠. 이게 순리이며 이 순리에서 어긋나면 국가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경우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으며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은 정부가 어디서 돈을 가져와 우리에게 이렇게 퍼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당장 내 앞에 돌아오는 게 많고 내가 잘 살고 있으니 정부를 지지하게 되죠. 이렇게 경제가 서서히 잠식되는 줄도 모르고 1990년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정책의 문제점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며 그리스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정부는 그리스 내부의 기업을 다른 곳에 팔아서라도 돈을 메꾸려 노력하지만 이미 경쟁력을 잃은 그리스의 기업을 인수할 국가도 기업도 없습니다. 그리스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 했을까요? 경제 침체로 한참을 허덕이던 그들은 바로 유로존 가입이라는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유로존이란 유로 화폐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국가들의 모임인데요. 1998년에 EU 회원국들이 모여 규범을 만들었으며 1999년부터 유로 화폐를 공식적으로 도입했죠. 그리고 2002년부터 자국 화폐 대신 유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유로존엔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인 독일, 프랑스가 속해 있는 만큼 굉장히 거대한 경제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단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상당했는데요. 그리스가 당장 급한 돈을 무금리에 가까운 저렴한 이율로 빌려올 수 있는 등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쏠쏠했죠. 그렇게 그리스는 이웃 국가들을 상대로 많은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무너진 산업을 회복시키기에도 모자랐을 테지만 이 돈으로 다시 복지 정책을 남발합니다. 뭔가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죠? 한편 국민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관광업에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찬란한 그리스의 고대 문물과 아리따운 지중해 바다를 이용하면 관광업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짭짤했습니다. 당시는 은행 대출 금리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무서운 줄 모르고 열심히 돈을 빌려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관광지에는 수많은 건물이 들어서고 건물주는 건물을 담보 삼아 또 대출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그리스의 부동산엔 무지막지한 거품이 생겼는데요. 당연히 땅값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았죠. 표면적으론 자금이 원활하게 돌고 있으니 그리스가 굉장히 부유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외국 자본을 끌어다 국민들에게 퍼주고 있었고 국민들은 일단 지금 여유로우니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는데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리스를 제대로 건드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이 사태를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2000년대 초반 미국의 경기 악화로 미국 정부는 금리를 대폭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대출이 원활해지자 미국 경기는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지만 금리가 낮으니 사람들은 집을 사는데 많은 돈을 대출했고 부동산 가격은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며 부동산 거품이 일시에 꺼져버리는데요. 예를 들면 돈을 대출해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이 5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대출금을 갚지 못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을 보유했던 많은 사람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는 것이죠. 또 은행은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니 은행이나 증권사마저 도미노처럼 파산했습니다. 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렸고 이는 그리스의 거품을 터뜨리는 데도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대출을 감행한 그리스 국민들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니 은행들은 줄줄이 도산하고 맙니다. 그렇게 그리스는 EU와 IMF에서도 돈을 빌리기 시작하는데요. 3년간 꾸준히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이 자그마치 한화 370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시간이 흘러 돈을 빌려준 국가들은 그리스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포퓰리즘 정책을 멈추고 시장에 풀리는 돈을 줄여 경제를 회복하라고 재촉하죠. 이때 그리스 국민의 노동인구를 살펴보면 무려 25%가 공무원, 20%는 관광업, 그리고 12%는 농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녹을 받는 직업이고 관광업은 그리스와 함께 망해버렸으니 그나마 그리스가 키워볼 수 있는 건 농업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포도와 올리브는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의 공산품처럼 고부가 가치 사업이 아닙니다. 그나마 그리스의 기둥과도 같았던 조선업에 희망을 걸어볼까 했지만 이 분야마저도 세계적인 불황에 시달리고 있었죠. 즉 그리스는 자체 능력만으로는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그리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수를 줄이고 고부가 가치 기업을 육성해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때까지 누린 달콤한 혜택을 빼앗길 수 없었으며 오히려 긴축을 강요하는 구제금융을 반대하며 유로존에서 탈퇴하라는 시위나 투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지도층이라도 중심을 잘 잡았어야 하는데 부패한 정치인들은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이 생기면 다시 포퓰리즘 정책이나 남발하고 있을 정도로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죠. 점차 주변국들의 압박도 거세지며 정치인들은 보여주기식 긴축을 시도하긴 하지만 2019년 그리스의 총선 시즌이 시작됩니다. 정신을 못 차린 그리스의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을 남발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상황이 나아졌지만 그리스의 경제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죠. 이렇게 그리스의 경제가 몰락한 배경을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을 제작하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7년 IMF의 구제를 신청해 나라가 파산하며 국민 모두가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집값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고 있죠. 옆나라 일본에는 에도 시대부터 이어진 토지불패라는 말이 있는데요. 과거 에도 시대부터 땅값은 꾸준히 올랐으며 앞으로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거품이 몽땅 터지며 일본은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라고 다를까요? 물론 우리나라는 그리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한 경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 세계적인 기업도 많이 보유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보다는 정말 국가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으면 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되 국고는 항상 부유해야 하며 국가의 경제는 활발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지금 우리나라는 한번 겪었던 아픔을 다시 겪지 않는 굳건한 국가가 되길 희망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